한자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은 프리우스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프리우스 다 탔죠. 국내 출시했을 때도 탔고 일본 가서 미리 타고 왔었고요. 오늘 프리우스를 다시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프리우스 연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연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시잖아요. 이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과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두 대를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달리면서 연비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잠깐. 이거만 돈 나가는 소리. 벌써 바로 들어왔어? 아깝겠다. 테스트 조건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목적지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왜 평택이냐면 사실 평택까지는 우리가 수도권으로 묶을 수 있는 거리고요. 실제로 평택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을 골랐고요. 또 평택 정도 가면 서울 시내 막히는 길이랑 경부고속도로랑 적당히 안배가 될 것 같아요. 거리도 지금 저희가 평택을 바로 뿅 내려가면 조금 짧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내부순환이랑 강변북로 한 번 돌고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왕복했을 때 한 180, 90 되지 않을까 짐작돼요. 그 정도면 돌아왔을 때 연비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할 만큼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어컨은 지금 23.5도에 설정해 두고 주행 모드는 노멀로만 달릴게요. 그리고 지금 승차 인원은 저랑 박지훈이랑 성인 남성 2명이고요. 촬영 가방 하나 있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와우, 해외 게이트 오픈. 근데 평소보다는 덜 막힌다. 이 정도면 강풍 그래도 잘 다니는 편 잘 가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쫙 줄 서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 이게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내우순환이랑 강변북로가 왜 안 막히지? 막혀야 이런 하이브리드 차들은 연비가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뻥뻥 뚫렸네. 지금 저희는 한 시속 76km로 강변북로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5세대 프리우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디자인이죠. 그동안의 프리우스는 사실 뭐 밖에서 딱 보면 좀 솔직히 기괴하게 생겼고 엄청 작은 거 휠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동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동안은 프리우스가 맨날 막 효율 연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면 이번 5세대는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연비 효율이 아니고 디자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와, 확 멋있어졌죠. 이거는 아마 아닌데 난 전 세대가 더 멋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걸요. 토요타 측의 얘기에 따르면 애차, 사랑의 자동차 차, 애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차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지. 길이도 길어졌고 폭도 넓어졌고 반면 높이는 이전 세대보다 40mm였나? 그만큼이 낮아졌습니다. 이 자동차 디자인에서 4cm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 정도를 낮췄다는 건 진짜 디자인에 목매고 만들었구나, 멋있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덕분에 지금 보닛부터 앞유리, 지붕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거의 한 획이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죠. 공간. 지금 A필러를 엄청 많이 눕히다 보니까 탈 때 고개도 좀 숙이면서 타야 되고요. 지붕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트도 기존 모델보다 조금 아래로 뒤로 옮겨 달았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머리랑 앞에 선바이저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2열도 그래요. 지훈아, 2열 머리 공간 어떻니?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저는? 아 그래? 괜찮아.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시트 밑으로 발이 안 들어가는 게 조금. 근데 이거는 1열 시트를 좀 높여서 앉으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공간은 나는 만족스러워. 오히려 뒤에 앉아있는 박주인이가 상당히 솔직한 친구거든요. 좁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질문했는데 지가 넓다고 느끼니까 넓다고 하잖아요. 아니 뭐 괜찮은 걸 어떻게 해. 아니야, 근데 넓은 건 아니고 생각보다 괜찮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치, 왜냐면 그치. 나는
밖에 루프 라인을 봤을 때 이건 100% 좁거든? 어. 그걸 생각하고 탔는데 안 좁아. 그렇다고 2열 공간이 좁아서 프리우스를 못 사겠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아. 기존보다 조금 좁아진 거고,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5세대 프리우스를 타면서 좁다 라고 얘기하는 건 현대차가 차를 너무 넓게 만들어서 그래요. 같은 크기여도 되게 넓게 만드니까. 그렇지 않은 수입차를 탔을 때는 야 저렇게 좁아 라고 받아들이기 쉽죠. 자, 저희는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서고 있고요. 들어서자마자 정체가 시작됐죠. 역시 서울길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잖아요. 버스들 좋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막히기 시작했으니까 파워트레인 얘기도 잠깐 해봅시다. 에너지 흐름도 뛰어났죠. 아까 차가 막히기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계속 EV 모드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하이브리드 초창기 시절에는 그때도 뭐 모터가 엔진을 도와줬었는데 진짜 잠깐씩만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하이브리드일지라도 모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죠. PHEV도 마찬가지고요. 출력도 높아지고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모터가 엔진을 좀 더 오랜 시간 더 강하게 도와주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프리우스도 그렇습니다. 원래 4세대까지는 니켈 수소 배터리를 쓰다가 이번에 리튬 이온으로 바꿨거든요. 덕분에 무게는 똑같고 부피 줄이고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는 쪽으로 개선됐죠. 위치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원래 내연기관 만들던 걸 유지하면서 그냥 남는 자리 트렁크 바닥 밑에다가 배터리를 달았었는데, 5세대가 되면서 배터리를 2열 시트 아래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연료 탱크는 트렁크 바닥으로 위치를 이렇게 바꿔 달았죠. 조금 더 전기차스러워진 셈이죠. 지금 EV 모드로만 간지 한 10분 됐나? 아까 경부고속도로 탄 뒤로 계속 EV 모드로만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확실히 이 전기 모터의 활용폭이 넓어진 걸 알 수 있죠. 과거에 비해서. 속도 얼마나 빨라지면 시동 걸리려나? 자, 속도 한번 높여볼게요. 바로 걸렸네. 제가 앞이 뻥 뚫려서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았더니 바로 시동이 걸려버리네요. 아마 PHEV였으면 아직 계속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앞차랑 거리 가까워져서 가속 페달 뗐더니 그새 또 EV 모드로 넘어왔어요. 수시로 바뀌는 운행 환경에 따라서 엔진도 시시각각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거든요. 물론 이건 다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유독 토요타의 하이브리드가 엔진과 모터 사이의 바통 터치를 더 자주 실시간으로 합니다.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내가 엔진으로 갈지 모터로 갈지를 조절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특정 구간에서. 자, 지금 EV 모드죠. 계속 EV 모드로만 가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엔진 깨고 싶으면 살짝 밟으면 엔진 들어오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EV 모드로만 가고. 엔진이 정말 수시로 껐다 켜지긴 하는데 그 과정은 진짜 부드럽거든요. 자, 엔진 들어왔죠. 엔진 껐죠. EV 모드로만 가죠. 엔진 깨웠죠. 중간에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진짜. 단 소음은 조금 올라와요. 엔진이 기지개를 켤 때 지금 시동 걸렸구나 라는 걸 소리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진동이나 부드러움 이런 걸로는 흠잡을 게 없어요. 지금 배터리도 한 60% 남아있죠. 이런 하이브리드 차들은 배터리 충전 상태를 운전자가 별로 신경 쓸 게 없거든요. 엔진이 차를 밀어내거나 혹은 배터리를 채우거나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수시로 자기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은 항상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해주고요. 지금 이렇게 긴 내리막에서는 가속 페달 떼고 그냥 쭉 미끄러지기만 해도 계속 배터리를 채우잖아요. 회생제동으로.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회생제동 정도도 스스로 쭉 높여갑니다. 지금 여기 회생제동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은 앞이 뻥 뚫려 있으니까 저만큼 들어오지만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래프가 쭉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전. 수고하십시오. 자, 저희는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방금 빠지기 전에 한 시속 90에서도 그냥 전기 모터의 힘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모터의 출력,
11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21.2kgm였나?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엔진. 예전에 4세대까지만 해도 1.8L였었는데 이번에 배기량을 키웠죠. 그래서 2000cc가 됐습니다. 최고 출력 152마력, 최대 토크 19.2예요. 합산 출력은 196마력 그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가 37 정도 됩니다. 재밌는 건 모터 토크가 엔진 토크보다 조금 더 높죠. 그리고 RPM 상관없이 저 RPM 때도 모터의 토크를 100% 써먹을 수 있으니까 시내 주행할 때 평평 잘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도드라지고요. 이건 사실 다른 하이브리드 차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과정이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 깨지는 경우 한 번도 없고요. 전기 모터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 운전도 재밌으면서 에너지까지 아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자주 만나곤 한다, 시내에서. 그리고요, 프리우스는 전반적으로 뭐 엔진 모터의 파워 밴드도 그렇지만 차 전반적으로 막 세게 달리는 것보다, 그리고 장거리 오래 달리는 것보다 시내에서 아주 살랑살랑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더 적합한 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체도 그렇고 차가 나가는 느낌도 그렇고 심지어 소음도 그렇습니다. 아까 엔진 깨어날 때 조금 기지개 소리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고속주행할 때 노면 소음도 생각보다는 조금 넘어오는 편입니다. 프리우스가 조용한 차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The next station is 평택. 스기노 대새끼와 평택. 제봉大震穴. 평택. 평택역 도착. $250. 150원? 주차요금 250원. 자, 저희는 이제 평택역을 찍고 다시 서울 사무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그 퇴근 행렬에 휩쓸릴 때가 가까워져 오는 셈이거든요. 근데 막히면 막힐수록 연비는 높아질 테니까 일단 기대해 봅시다. 지금 저희가 111km 운전했고요. 계기판상 26.7km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어지간하면 27로 안 떨어지다가 지금 잠깐 26으로 내려앉았어요. 가는 길에는 승차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타면서 느낀 하체 느낌, 일반적인 대중 중형 세단, 준중형 세단 그 정도 느낌인데 그 영역 안에서 꽤 잘 세팅했습니다. 토요타가 그렇거든요. 예전에 라브4 탈 때도 그랬었고 토요타 요즘 모델들 탈 때마다 하체의 세팅 때문에 만족감을 높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얘도 그렇습니다. 이 프리우스가요, 이 단거리 시내 주행 위주로 만들어진 차라는 느낌을 운전하면서 계속 받게 되거든요. 차가 나가는 느낌도 그렇고 심지어 하체 느낌까지.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에서 뭐 임시 포장도로, 과속방지턱 이런 거 타고 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 적당히 말랑말랑한 수준. 가속 페달 끝까지 밟고 고속으로 쫙 쏠 때 이럴 때보다 시내에서 중저속 아니면 뭐 고속도로 제한속도 즈음 이렇게 달릴 때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고속도로 시속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주 무난합니다.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의 만족스러운 하체 느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5세대 신형 프리우스 19인치 휠을 신고 있잖아요. 반면 폭은 195mm 밖에 안 됩니다. 이른바 변태 사이즈의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 요 구성,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휠 사이즈를 적용했지만 승차감에 있어서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신형 프리우스 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앉아있는 자세가 되게 이채롭고 조금 스포츠카스러워요. 계기판 거의 뭐 HUD랑 별로 차이가 없는 곳에 달려있잖아요. 저 멀찌감치. 보통은 우리가 계기판 정보를 확인할 때 이 스티어링을 림 사이로 보는데 얘는 위치가 저기 달려있다 보니까 일단 멀고요, 림 너머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기판이 저기 달려있다 보니 저걸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림도 엄청 작습니다. 이거 거의 스포츠카 같아요. 스포티한 차일수록 림 두께는 두꺼워지고 지름은 작아지거든요. 딱 그렇죠.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만 보면 되게 스포티해요. 또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낮습니다. 시트도 낮고 차고도 낮고 지붕도 낮고 A필러 한 건 눕혀놓고 그렇다 보니 선바이저랑 이마 사이 가깝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느낌이 상당히 스포츠카스러워요. 자, 여러분 지금 강변북로인데요. 평균 속도가 한 시속 15, 20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아까부터 이러고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쩐지 좀 뚫린다 싶었더니 역시. 자,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막힌 뒤로는 가끔 시동이 한 번씩 걸리는 거 빼고는 거의 뭐 EV 모드로만 달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을 보시면 배터리 잔량이 조금 줄긴 했죠. 그래도 한 40%는 유지해주고 있어요. 아까 평택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조금 속도 내가지고 달릴 때까지는 26점 몇 킬로미터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막히기 시작하니까 EV 모드로만 달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연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터당 27km대를 다시 탈환했죠. 27.1입니다. 7.7km 남았는데 26분 걸리네요. 조금 있다가 주유소에서 뵐게요. 와우. $11,600원. 만원 넘었네 그래도. 아까 저희가 출발하면서 같은 주유소 같은 주유기로 주유를 만땅 넣었을 때 그때 주행거리 적산거리가 5221이었고요 지금 5401이니까 오늘 180km를 달린 셈입니다. 그리고 방금도요 똑같은 주유기로 만땅 채웠거든요. 6.896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을 다녀온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연비가 몇이냐, 리터당 26.1km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계기판상에 26.9km라고 떠 있으니까 예상한 것보다는 오차가 조금 있긴 한데요. 뭐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26.1, 계기판상으로는 26.9, 복합 공인연비보다 훨씬 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오늘과 같은 코스를 똑같이 달려볼게요. 계속해서 하니까. 신용카드를 넣어주시고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끝났어. 얼마 나왔는데요? 1695원. 오, 많이 남았네. 1리터 들어갔다. 1리터. 자, 환자 여러분, 이번엔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저희가 아침 배터리 충전하느라고 출발 시간이 지난번이랑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배터리를 아까 다 채웠을 때 EV 주행 가는 거리가 계기판에 63km라고 떠 있었었는데 여기 주유소까지 오느라고 58km가 됐네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방금 주유소에서 기름도 똑같은 주유기로 딸깍할 때까지 쌌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평택역을 찍고 갈 거고요. 다른 테스트 조건도 동일합니다. 오토 23.5도 설정해 둘 거고요. 지훈이랑 저랑 둘이 타 있고요. 촬영 가방 하나 있고요. 노멀로 갈 거고요. 자,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왔다 갔다 했을 때 연비 얼마나 차이 날지 한번 출발해 봅시다. 저희가 지난번에 평택 내려갈 때도 안암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부순환 타고 강변북로를 통해서 경부로 옮겨 탄 다음에 평택에 도착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코스고요. 첫 번째로 내부순환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교통량이 조금 더 많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듯 싶죠? 근데 솔직히 이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시간까지는. 지금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주행 모드를 EV로 가는 게 좋겠죠. 어차피 뭐 모터만으로도 힘 충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속 영역에서는 EV 모드가 좀 더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EV 모드를 가는 게 좋겠죠. 자, 여기 기어노브 뒤쪽으로 버튼이 2개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차이거든요. 첫 번째 버튼은 한번 누르면 오토, 엔진으로 갈지 전기 모터랑 엔진이랑 둘 다 쓸지 이걸 자동차가 알아서
작동하게 하는 오토 버튼이 있고요. 오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EV 모드로 고정시켜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하이브리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넘어가고요. 같은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차지 모드로 넘어가죠. 근데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모드 사용 불가라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있죠.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퍼카들만 스스로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100%까지 채울 수 있는 차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은 외부 전원이 아닌 스스로 엔진을 돌려서 충전할 때는 100%까지 못 채우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터리를 조금 쓰긴 했습니다만 거의 차 있는 상태여서 오래 눌러도 차지 모드로는 못 넘어가죠. 지금 아마 차지 모드로는 80% 정도까지밖에 충전 못 할 거예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의 차지 모드라는 게 없는 차들도 있고, 있는 경우에도 엔진을 돌려서 충전하는 거라서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내가 EV 모드를 나중에 쓸 일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끔 쓰는 건 오케이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역시 외부 전원으로 전기를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차지 모드로 충전하는 건 충전 양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저는 막히는 길이니까 이렇게 EV 모드로만 가겠습니다. EV 모드로만 가도 뭐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지난번에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터만으로도 이미 일상적인 주행 영역은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꾹 밟잖아요. EV 모드고요. 시동 안 걸죠. 이런 것도 토요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의 특징이거든요. 다른 브랜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은 EV 모드에서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 너 급가속하고 싶구나 하고 시동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토요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은 EV 모드면 EV 모드밖에 안 됩니다. 가속 페달을 킥다운 해도 시동 안 걸어요. 그리고 시동이 안 걸리고,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만 가속을 해도, 자 다시 꾹, 물론 엔진 시동까지 걸렸을 때보다는 덜 뛰쳐나갑니다만 그래도 교통 흐름 따라잡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지금은 강변북로에 들어섰는데 확실히 내부 순환보다는 강변북로가 좀 더 잘 뚫리네요. 근데요, 제가 좀 잘 뚫린다고 얘기하는 순간 보통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얘도 언제 막히기 시작할지 몰라요. 자, 지금 계속 아까부터 EV 모드로만 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변북로 시속 75에서 80으로 쭉 미끄러지고 있으면 그냥 영락 없이 100% 전기차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뭐 얘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기차 대비 힘이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진동이 심하거나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냥 100% 전기차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얘 역시도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회생제동 개입 정도를 스스로 쭉 높여가거든요. 역시나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요.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스스로 회생제동 개입 정도를 높여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있죠. 상당히 일찍부터 잘 작동합니다. 앞차가 극저속이고 내가 좀 빠를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상당히 일찌감치 회생제동 개입 정도를 높여가기 시작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야 강변북로지. 여러분, 저희는 극심한 정체를 뚫고 드디어 경부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대략 37km 정도 달렸는데요, 계속 EV 모드로만 왔거든요. 뭐 그 사이에 힘 부족한 거 전혀 없었고,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쭉 EV 모드로 가속 페달 깊숙이 밟으면 속도를 쭉 올라가죠. 시속 80, 90 계속 EV 모드로만 가고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이 5세대 프리우스를 타면서 기특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제동 감각이거든요. 예전 초창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은 아무래도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슬쩍 밟았을 때 전기 모터의 회생제동도 중간에 동시에 같이 작동하고, 가속 페달 밟다가 브레이크 밟다가 다시 가속 페달 밟다가 이럴 때 전기 모터가 충전하다가 방전하다가 충전하다가 방전하다가 이럴 때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그동안 우리가 탔던 내연기관 차량은 좀 뭔가 다른,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제동 감각의 껄끄러움이 있었거든요. 이질감. 근데 신형 프리우스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쭉 갑니다. 시속 90, 브레이크 밟잖아요. 쓱 이렇게 속도를 줄여나가는 감각. 내가 어떤 모드에 있던 그거랑 상관없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그에 따라서 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요 과정, 이질감 아주 매끄럽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40km 달리면서 계속 EV 모드로만 왔더니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28km로 떨어졌습니다. 보나마나 올라올 때도 차가 막힐 거기 때문에 이제는 배터리를 좀 아끼고 앞에 길도 아까보다는 좀 뻥 뚫렸으니까 주행 모드를 EV 모드에서 하이브리드로 바꿉시다. 자, 방금 EV 모드로 갈 때는 계기판에 전비를 보여주다가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꾸면 연비로 바뀌죠. 리터당 킬로미터로. 근데 저희가 지금 시동을 거의 안 걸었기 때문에 리터당 99.9km의 평균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제 시동을 걸겠죠? 자, 걸었죠. 여기서도 EV 모드가 되나? EV 모드로 시속 110도 가요. 안돼, 배터리 아껴야 돼. 자, 하이브리드 모드로. 그것도 괜찮죠. 여기 또 왔네. 안성 맞춤 도시 안성. 저희는 이제 평택역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 모드를 이렇게 저렇게 상황 따라서 바꿔보니까 이 프리우스의 엔진 혹은 전기모터 혹은 둘 다 요걸 언제 어떻게 꺼내 쓰는지가 모드별로 딱 구별됩니다. EV 모드는 말 그대로 전기모터로만 가고, 그 다음 오토로 놓으면 일단 외부 전원으로 충전된 전기를 끌어다 쓰되 엔진도 많이 써요. 그 다음으로 하이브리드를 놓잖아요. 그러면 외부 전원으로 충전된 전기는 일단 아끼고 엔진을 가장 많이 쓰는 모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꾼 후에는 EV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엄청 막혀가지고 극저속일 때, 아니면 지금처럼 파란불 들어가지고 바퀴가 구르기 시작할 때, 주차할 때, 이럴 때만 EV 모드고, 조금만 빨라져도 바로 시동을 걸어버리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모드다. 그 다음 오토로 놓으면 일단 있는 전기 다 쓸 때까지는 엔진을 훨씬 덜 쓰더라. 저희는 올라갈 때 또 전기모터의 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평택역까지는 계속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게요. 어차피 오늘 충전한 전기는 다 쓰고 갈 거라서. 그리고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탈 때랑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탈 때랑 이 주행 질감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면, 확실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하이브리드 차보다 엔진을 돌리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때 느꼈던 엔진의 거친 회전 질감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횟수도 적고 시간도 짧고요. 확실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에 가깝다는 걸 체감할 수 있죠. 여기 또 오다니. 가는 데서 한대. A few moments later. 자, 저희는 평택역 앞에서 저녁을 먹고요.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82km 남았고요. 1시간 26분 걸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퇴근 시간이어서 아마 서울 근처 가면 엄청나게 막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프리우스는요, 물론 다른 하이브리드 차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긴 한데, 내가 어떤 모드에 놨었든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면 EV 모드가 기본입니다. 지금도 EV 모드로 가고 있죠. 이따가 서울에서 막힐 때, 그때 EV 모드를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 일단은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몰고 있으면요, 하이브리드 대비 확실히 출력이 좀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더 잘 나가는 듯 하거든요.
수치상 보더라도 하이브리드는 190마력대 후반이었고 지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23마력이잖아요. 20마력 후반대? 그 정도 출력이 세졌거든요. 엔진은 똑같고 이 엔진에 맞물려 있는 모터의 출력이 더 높아진 덕분이죠. 근데 모터의 출력이 좀 높아지기도 했지만 배터리 용량 때문에라도 무게까지 늘었거든요. 한 160kg 정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나가요. 그래서 출력이 높아지고 무게도 높아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경쾌하고, 같은 5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비교도 그렇지만 이전 세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 정말 이거야말로 드라마틱한 차이거든요. 예전에 프리우스 프라임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걔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 시간이 11초가 넘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6.7초니까 거의 반토막 난 셈이죠. 바로 다음 세대인데 가속력이 이렇게나 빨라지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 6.7초가 뭐가 빨라라고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예전 기준으로 보잖아요. 뭐 예전 예를 들면 한 15년 전 10년 전으로 쳤을 때 6.7초면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진짜 커스텀, 스포츠, 노멀, 에코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스포츠로 놓고 꾹! 속도 높여가는 거 봐봐요. 잘 나가요. 저희는 방금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는 아직은 안 막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힌다 씨. 아, 말하자마자 막히네. 목적지까지 29km 남았습니다. 지금 계기판상에 EV 주행 가는 거리는 24km라고 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토 모드로 갈게요. 그러면 아마 그 외부 전원으로 충전한 배터리 전기를 우선적으로 쓸 겁니다. 지금 계속 EV 모드로 가고 있죠? 어쩌면 거의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시동 별로 안 걸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서울 거의 다 왔으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바로 보조금. 지금 우리나라는 21년 이후로 PHEV에 대한 보조금을 하나도 주고 있지 않죠. 그 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아예 안 줍니다. 우리가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와중에 중간에 있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근데 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사이에 있는 게 또 PHEV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달려있는 차 중에서는 가장 전기차 쪽에 가깝게 있는 파워트레인이 바로 PHEV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HEV는 지금 보조금을 안 주는 추세거든요. 물론 뭐 시기나 금액에 따라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비슷해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PHEV를 두고 야, 너 결국은 엔진 달려있잖아. 아무리 조금이라도 결국 환경오염물질 나오긴 하잖아. 보조금 안 줄래? 라는 의견도 있고, 또 PHEV에 줄 보조금을 아예 전기차 쪽으로 돌려서 엔진 달려있는 차 말고 그냥 아예 순수 전기차 쪽으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자 라는 취지도 있었겠죠. 근데요, PHEV한테 주던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전기차 쪽으로 넘어갔을까요? 어쩌면 내연기관에 더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PHEV가 나한테 딱 좋은 것 같아. 근데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걸 후보에서 빼고 그러면 전기차를 살까? 내연기관 차를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내연기관 차를 한 번 더 샀는지도 몰라요. PHEV는 PHEV의 장점을 10분 살릴 수 있는 주행 패턴이라는 게 있고, 나는 차를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주행 패턴이랑 딱 맞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을 주는 게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도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PHEV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사람들이 PHEV를 좀 더 많이 사면 이건 전기차에 대한 경험의 확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PHEV를 사면 사람들이 충전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리고 요즘 PHEV EV 모드로 한 60km 이상 달리잖아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더 늘어났거든요. 막. 그러면 그 60km, 70km 구간 안에서는 전기차처럼 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가질 수 있는 거부감을 PHEV를 통해서 먼저 경험해보고 완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엔
PHEV에 대한 보조금,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없애는 게 맞긴 합니다만 조금 너무 빨리 없애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남네요. 자, 저희 목적지 거의 다 왔어요. 이 PHEV와 HEV 차이를 제가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냐? 밖에서 봤을 때 리어 램프 색깔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배지 PHEV, HEV 그 배지 다르고요. 실내에서는 전에 없던 장비가 달렸죠. 요 디지털 룸미러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대시보드, 좌우로 가로지르는 대시보드 장식 다르고요. 또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깔이 얘는 빨간색이죠. 하이브리드는 파란색이었었는데, 그리고 여기 센터 터널, 하이브리드 관련 기능 조작하는 버튼들이 다르고요. 시트 다르고요. 뭐 딱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저희는 기름 1리터 1,600원어치 넣었던 주유소에 도착했거든요. 피곤해. 여러분, 드디어 아까 처음에 주유했던 주유소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평택 찍고 왔어요. 오늘 저희가 달린 주행거리 178km입니다. 방금 아까 주유했던 똑같은 주유기로 풀 투 풀 완전히 다시 기름을 넣었거든요. 총 4.636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서울 들어설 때 EV 주행 가는 거리 남아있는 거랑 목적지까지 거리랑 거의 비슷할 때 제가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오토 모드로 바꿨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전기 다 소진해 버리려고 오토 모드로 바꿨는데 웬걸 도심에 들어서니까 확실히 회생제동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EV 주행 가는 거리가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아직 EV로만 4km를 더 갈 수 있다고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거 다 써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건 제 계산 착오예요.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 64km 빼고요. 그냥 오늘 178km 달리면서 기름 뗀 연비만 따졌을 때 계기판에는 리터당 36km의 평균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풀투풀로 실제 주유된 양으로 따져보면 연비가 리터당 38.4km입니다. 와씨. 확실히 얘는 PHEV이고 배터리로만 달 수 있는 거리가 64km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엔진이 안 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휘발유 떼서 간 연비만 따졌을 때는 확실히 하이브리드보다 PHEV가 훨씬 훌륭한 연비를 기록해줬네요. 38.4. 킬로미터당 얼마가 들었는지 비용도 한번 따져봤거든요. 먼저 하이브리드 킬로미터당 따져봤더니 64.551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얘는요, 미리 말씀드릴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배터리 충전한 그 전기가 되게 비싼 전기였어요. 킬로와트시당 322원짜리니까 엄청 비싼 전기를 넣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킬로와트시당 한 들쭉날쭉 하긴 한데 250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이 13.6kWh니까 3,400원 드는 셈이고요. 거기다가 주유비까지 합치면 결국 킬로미터당 62.98원이 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킬로미터당 드는 비용, PHEV가 HEV보다 싸긴 해요.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지금 차값을 따지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보다 600만원 이상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 나면 뭐하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로도 계약 비율을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 프리우스 전체 계약 비율 중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운용 비용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저희가 배터리 다 쓰고 기름까지 넣었으니까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고, 만약에 평소 출퇴근 거리가 EV 주행 거리인 64km 이내에서 끝난다, 그러면 싼 전기로 왔다 갔다 하고 기름 한 번도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총 운용 비용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점을 조금이나마 더 챙겨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챙겨도 사실 600만원 그걸 상쇄시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아주 먼 거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막 계량기 두드려서 사기보다는 일단 하이브리드보다 출력 조금 더 높고요. 하이브리드에 없는 디지털 룸미러 같은 장비 있고요. 시트 조금 더 멋있고요. 무엇보다 64km 안에서는 배터리 용량을 허용하는 거리 안에서는 완전 전기차로만 쓸 수 있다는 장점. 전기차랑 똑같이 쓸 수 있고 또 주말에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충전 걱정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황카